한국 영화가 위기라는 말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한국 영화 스코어를 두고 다시 한국 영화 위기론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영화관을 떠났던 관객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우리의 이유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송이 꽃을 피우려 작은 두 눈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을까. Oh rewind 돌이킬수록 더 미안 포기 안 하려 포기해버린 젊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 여길 봐 예쁘게 피었으니. 네, 안녕하세요. 우리를 진행하는 하승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조 진행자 김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유를 함께하고 있는 이예수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어, 추석도 잘 보내시고.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네. 네, 뭐 연휴가 길었더니 그렇죠. 굉장히 오랜만에 뵀네요, 진짜로. 네. 저 실제로도 오랜만에 뵙는 네. 거죠. 선생님 잘 못 지내신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요즘 이상한 일에 휘말려서 네,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즐거워하시죠? 아닙니까? 네. 너무 소익인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그러면 금융 사기 특집편 아, 네. 아, 제가 다음번에 한번, 특집으로 네. 말씀드릴 수 금융사기 있습니다. 특집 지금 오늘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겪고 계신 이 고난과 핍박을 슬픈 일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슬픈 일도 방송으로 수화시키는데. 네, 맞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방송의 소재로 삼아야죠. 네. 네.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 예,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두 분은 최근에 가장 근래에 본 극장에서 본 영화 뭐가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가장 근래에 본 영화는 언제가요? 가장 중인데.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한산? 그래도 뭐 그렇게 옛날은 아니네요. 타이타닉은 아니네요. 아, 타이타닉은 매기는 건가요, 상영된 지금 게 저를? 네, 정말 혹시 피디님은 근래에 본 영화 뭐 어떤 게 있나요? 전혀 제일 최근에는 향수 시네마에서 그 상영하셨던 수라 봤었고 아, 수라.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좀 이렇게 큰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본 거는 오펜하이머 최근에 봤어요. 아, 최근에 네. 보셨네요. 네, 네. 오펜하이머도 보셨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 네, 추천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재밌습니다. 오펜하이머 네. 재밌습니다. 좀 최신 영화를 다 보시는군요. 그거밖에 안 봤습니다. 아, 예,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게 보통 그 대목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석 시즌에 가족들 또 친척들 모여서 할 일이 없으면 그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게 좀 루틴이 되어서 추석 대목을 많이들 노리는데 이번에 빅3라고 하죠. 이번에 추석 연휴 때 개봉했던 영화 빅3가 천박사 퇴마연구소 그 강동원 네. 선생님 나왔던 그 퇴마를 웹툰 기반으로 한 영화였고요. 그다음에 1947 보스턴 그 이제 강재규 감독이 만든 마라톤? 마라톤하는 영화 이제 하정우 임션 두 분 이제 소위 말하는 국뽕 영화가 네. 있었고 이제 세 번째로 굉장히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지만 처참한 스코어가 나온 그 김지훈 감독의 거미집 송강호. 거미집. 네. 송강호 배우가 나왔는데요. 이 세 개 영화를 합쳐도 작년에 개봉했던 공조 2, 그러니까 작년 추석에 공조 2가 개봉했거든요. 이 공조 2가 600만 명 정도가 봤어요. 근데 올해 추석에 이 빅3, 그러니까 다 합쳐도 이 하나의 공조 2만큼의 스코어가 안 나온 거죠. 그래서 한국 영화 이제 제가 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관객들이 더 이상 한국 영화를 보지 않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극장을 찾지 않는 건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두 분이 그냥 느끼시기에 한국 영화가 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진짜 망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솔직히 그 무빙 같은 경우는 네네.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래는 극장에서 보던 형태의 영화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모바일 플랫폼 또는 뭐 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상태로 좀 변화하면서
영화 제작의 자본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었고 네네. 그래서 보다 퀄리티가 좀 보장되었다라고 입소문난 작품들이 오히려 OTT. 네, OTT 영화로 변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OTT로 많이 넘어가지 않았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한국 영화 망했다는 생각 한 번도 못해. 오히려 되게 소재나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어쨌든 뭐 방금 OTT 얘기하셨죠. 사실 옛날 같은 이제 그런 특정 명절 연휴에 몰렸던 이제 소위 말하는 블록버스터 영화 이런 게 이제 그 정도 관객이 안 모일 수 있는 거는 어쩌면 다각화된 거. 사실 그 전에 보면 어쨌든 이게 몇 개 업체들이 사실은 극장 수를 다 거의 그러니까 그거밖에 공조투도 사실 보면 그거 말고는 못 보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스코어가 나오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막 1,000만 관객 이런 것도 사실 보면 거의 개봉관을 독점해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들 욕구가 되게 다양해지고 이제는 좋아하는 영화의 성향도 되게 이제 복잡해지면서 저는 뭐 오히려 전 1,000만 영화 이런 거 너무 불편했거든요. 아. 왜 저걸 1,000만이나 봐야 되지? 약간 이런. 오히려. 예, 그래서 물론 뭐 그 영화 제작사들은 이제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어쨌든 뭐 기본 관객 동원 이런 게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별로 그런 걸 고려하면 별로 뭐 망했다는 생각보다는 되게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때 두 분 다 비슷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쵸. 그러니까 이 한국 영화 위기론을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OTT,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실제로도 그 자본이 OTT로 많이 넘어간 게 맞죠. 그래서 통계를 보더라도 광고 수입이라든가 땡플릭스, 네. 뭐 땡차 이런 네. 거 아마땡.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OTT 그 플랫폼들이 나오면서 진짜 많은 광고 수입이 글로 이동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도 넘어갔지만 영화 인력도 많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감독님들도 예를 들어서 수리남 굉장히 유명했던 수리남 감독님도 원래는 영화 감독님이셨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넘어갔고 그 촬영하시는 촬영 감독님 뭐 조명하는 스태프들도 굉장히 많이 넘어갔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OTT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양성이 많아지고 방금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곳에 몰렸던 현상이 좀 분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너무 정석처럼 받아들여지는데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이제 방금 손익분기점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를 한 만큼 회수는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망했다 안 망했다의 기준이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근데 올해 상반기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손익분기점을 넘긴 게 거의 없어요. 사실상 없고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러니까 막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기대를 하잖아요. 뭐 유령이라든가 교섭 그다음에 그 외계인 일부 그 정말 쟁쟁한 배우들이 나오는 다 손익분기점 못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1,000만 영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반대를 하죠. 뭐 범죄도시 같은 거 사실 작품성을 위해서 보러 간다기보다는 그냥 타격감을 들으러 가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가 없는가 보다도 손익분기점을 못 넘기는 한국 영화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사람들이 극장을 아예 안 가는 것인가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OTT로 넘어갔기 때문에 극장으로 가지 않는다 그런다고 하면은 이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스즈메의 문단속 그다음에 슬램덩크는 500만 600만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도 돈을 내고 영화를 볼 의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OTT로 아무리 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왜 한국 영화만 유독 이렇게 성적이 저조한가는 조금 다른 또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했을 때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 티켓 값이거든요. 지금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영화가? 몰라요. 안 가봐서. 전 가도 예전에 18,000원 향수 시네마. 18,000원 정도 하지 않아요? 주중에는 15,000원, 16,000원이고 네. 주말에 18,000원까지 네. 올라가거든요.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런 얘기 좀 혹시 승우 쌤은 기억하시는 영화 티켓값이 어느 정도셨나요? 그냥 평소에 옛날의 기억에 왜 옛날이라고. 어느 정도 옛날까지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일단 네. 달려 그냥 있죠. 딱 들었을 때 영화 티켓값이 한 어느 정도였지 하는 그 감각. 정몽준 선생님이 이제 아니 뭐라고요? 제가 어쨌든 중고등학생 때 영화 티켓값 거의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였어요. 진짜 네. 되게 저렴했었군요. 네. PD님은 최근에 그 좀 놀라시지 않았나요? 18,000원 되면서? 그 제값 내고 보려고 하면 솔직히 너무 아깝고 그렇죠. 저는 그 통신사 네네네. 할인으로 무료로 무료로. 통신값이 아이고, 많이 나가서 우리 동네는 향수 시네마 가면 훨씬 싸기 네. 때문에 굳이 그런
뭐 아니면 사실 그냥 동네에서 보면 훨씬 싼데 굳이 대전 나가서 그렇게 18,000원 이렇게 잘 안 보죠. 그러니까 저도 무료로 본 거는 제가 이제 향수 시네마에서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이제 없을 네, 시간이 없을 때 그걸 이제 무료를 활용을 해서 가끔 또 영화관에 가고 싶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그 정도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 맞아요. 선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사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뭐 제휴카드 할인해서 보통 이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한 7,000~8,000원에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기본이 15,000원이 돼가지고 좀 많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주말에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명이 가면 36,000원인 거잖아요. 너무 비싸요. 가면 또 팝콘 네. 사 먹어야지. 예, 그렇죠. 팝콘 사 음료수 먹거나 먹어야지. 뭐 사 먹으면은 4~5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영화 된 보고 거죠. 술 마셔야지. 예, 영화. 물론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높은 티켓 가격 때문에 영화를 안 본다라는 주장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실제로 한국 영화 티켓값이 비싼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싸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비싸다라고 하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제 GDP 상위 20개국의 영화 관객, 영화 티켓값을 이제 평균을 내봤으면은 한국이 코로나 이전에 한 8달러에서 9달러 정도였고 일본이 한 12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화 규모나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른 가격은 이제 GDP 상위 10에 좀 어느 정도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비싸요. 근데 저는 네. 그렇게 비교해 버리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오를 것 같은 게 그 기준으로 어쨌든 그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 이만큼밖에 우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이렇게 해서 자꾸 올리게 되면 오히려 영화는 우리의 삶과 점점 멀어지지 않을까. 방금 PD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지점인데 네.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던가 영화계 인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싼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사람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 정서적으로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인터넷 여론을 보면은 이 영화를 왜 안 보냐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티켓값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티켓값이 비싸냐 안 비싸냐를 떠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지점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한국 영화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터넷의 여론이 그렇다라는 지점이고 근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건 보러 간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티켓값이 비싸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펜하이머 재밌으면 보러 갑니다. 저 그 리바운드 그쵸. 네 그것도 작품이 좋다고 이제 평이 막 나니까 그것도 봤어요. 리바운드 네. 손익분기점이 160만 명인데 네. 69만 명이 봤습니다. 망했어요. 근데 그 극장에서는 걸리고 났는데 다시 OTT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돈을 안 받나요? 아 그것도 봤는데 네. 여기서 말한 손익분기점 그걸 다 포함한 가격입니다. 아, 그러니까 OTT로 넘어가면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구매를 하는 그러니까 OTT 플랫폼에서 개별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영화들은 이제 OTT 가격만 내면 월 정액만 내면 풀려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화사가 그랬을 때 돈을 안 받냐 이거죠. 저는 OTT 영화사가- 플랫폼에서 영화사가 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판권을 한 번 팔 이것도 이제 깊게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은 땡플릭스 같은 경우에 한국 영화가 땡플릭스에 들어가면은 한 번 받아요 판권을. 그걸 땡이에요. 근데 헐리우드 작품이 땡플릭스로 들어가면 틀 때마다 돈이 또 들어가요. 그건 왜 다른 거예요? 그거는 한국 저작권 협회가 일을 잘 못하기 때문이죠. 아이고. 왜냐면 그동안 한국의 이 컨텐츠 저작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재상영에 대한 이 비용을 제대로 지불해주지 않았던 절차가 있어서 땡플릭스는 오히려 야 우리가 돈 줄게 했을 때 우리는 그런 그 시스템이 없어요라고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감독들 중에도 헐리우드에 등록돼 있는 감독들은 돈을 더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의 판권, 그러니까 비디오 판권이나 OTT 판권이 넘어갔을 때는 돈을 받지만 그 이후에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에게 돈이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네 너무 차등. 그러니까 사실 이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죠. OTT 얘기하셨고 이제 티켓값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또 중요한 변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가 한국 영화를 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탑건 매버릭이라든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 보러 그런 건 가거든요. 없나요? 제가 요즘 약간 느끼는 건데 컨텐츠가 되게
희박해졌다. 그러니까 거기다 보면 요즘 드라마나 이런 거 다 웹툰이나 이미 한번 웹소설이나 그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리지널 콘텐츠가 사라진 듯한 느낌? 그럼 약간 이미 다 스토리도 알고 이미 내용도 대충 다 아는 것들의 반복이니까 굳이 그거를 극장 가서 방금 되게 정확한 지적을 또 해주셨는데 그 OTT랑 티켓값 말고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는 한국 영화가 재미없어서 또는 컨텐츠의 양적으로는 그렇죠. 질적으로 좀 저하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가장 좀 적확한 분석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게 패턴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0년대가 이제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고도 하는데 그때 이제 작가주의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살인의 추억이라든가 뭐 지구를 지켜라, 올드보이 물론 올드보이도 뭐 원작이 있긴 합니다. 굉장히 각색을 많이 해서 원작과 많이 달라졌죠. 뭐 장하홍련, 왕의 남자, 타짜,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한국 영화 꽃을 피워서 관객들이 그걸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흥행 공식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가다 그러니까 특정 코미디 장르면 이렇다 또는 액션 장르면 이렇다. 그래서 너무 유사한 그 씬들이 자주 반복이 되는 거죠. 뻔한 장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객들 입장에서도 이거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방금 PD님 말씀해 주셨지만 웹툰이나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많아진 것도 뭐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또 그렇게 치면은 무빙 같은 경우에 흥행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무빙도 강풀 작가의 웹툰이 있지만 사람들이 너무 열광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고. 그 입소문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중간에 우리가 멀티플렉스 얘기를 했는데 멀티플렉스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수직 계열화라고 해서 영화를 만드는 영화 제작사와 영화를 배급해주는 배급사 그리고 상영을 해준 상영관이 다 한 회사의 계열사다 보니까 재미없는 영화도 푸시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통계상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한 3,000개 정도 상영관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2,500개가 동시에 한 영화만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보고 싶은 영화는 굉장히 동떨어진 시간대, 뭐 아침 9시, 밤 11시. 그래서 결국 그거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걸 봤을 때 재미가 있으면 괜찮죠. 어벤져스 사람들이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런 말씀 뭐 대놓고 드리긴 그렇지만 천박사 제가 봤거든요. 보셨어요? 봤어요.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스토리 라인만 보고도 너무 내가 사랑하는 강동원을 이렇게 소비하다니. 그러니까 강동원 팬이라면은 만족스럽겠지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제 더 이상 저는 군도 위로 안 만족스러워. 강동원이 나와도 재미없어요. 그 사실 근데 상영관이 다 그것만 개봉을 그러니까. 하니까 가서 볼 만한 영화가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거미식 같은 경우에 정말 재밌거든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안 봐요 사람들이. 왜냐면 그러니까 천박사 상영관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푸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 상영관과 영화관에서 이거 봐 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봤다가 당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많이 걸린다고 해서 좋은 영화가 아니구나라는 그 감각이 있으니까 더 이상 영화를 찾지 않게 된다. 뭐 이런 분석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멀티플렉스의 폐해 같은 게 있어서 한국 영화가 지금 이렇게 위기가 된 데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보통 뭐 티켓값 OTT 얘기를 하지만 재미가 없어서 그리고 멀티플렉스라든가 이 수직 계열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없다라는 지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제 영화계 인사들 중 입장에서는 극장에서 걸리는 극 영화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겠죠. 자기네 업계니까. 근데 사실 OTT로 보는 것이 극장에서 보는 것과 비교했을 때 질적으로 떨어지는 감상이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어 플랫폼이 그냥 변화해 왔다라고 본다면은 그냥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극장이 망한다고 해서 영화라는 또는 그 영상 콘텐츠가 망하는 거랑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이 행위 자체를 그 향수를 느끼는 소위 말하는 시네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얘기겠지만 집에서 OTT로 영화를 보고 너튜브로 영상을 보는 이 행위가 이 극장에 가서 영상을 보는 것보다 질적으로 떨어지는 행위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지 않는 시절이 분명히 올 거다.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우리가 종이신문을 보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저는 또 완전히 망하진 않을 것 같은 게 그
그 매체만이 주는 게 있어서 뭐 공연도 뭐 어떻게 보면 인터넷으로 볼 수 있지만 굳이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싶고 앉아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다만 지금 현재 막 곳곳에 다 큰 멀티플렉스들이 위치한 것처럼 그렇게 뭐 어디를 가나 영화관이 큰 영화관이 있는 형태는 아니겠지만 영화관이라는 형태는 존재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고요. 약간 완전히 영화관이라는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라기보다는 지금 종이 신문을 구독하는 이 구독자의 수와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는 숫자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어떤 영화관의 증흥기가 이제 저물고 대부분 이제 집에서 영상을 소비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거는 마치 종교적인 의식 같은 거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 그러니까 리추얼 같다는 거죠. 돈을 지불하고 극장이라고 하는 그 약간 닫혀 있는 공간에서 이걸 소비하는 것이 굉장히 거룩한 의식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공간에서만 줄 수 있는 경험이 특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 자체가 사라지는 않을 텐데, 왜냐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는 그 분위기 안 나오니까. 사운드도 다르고. 네. 아무리 집에서 홈시어터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극장에서 보는 그 내가 가는 행위, 그것은 대체하기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한 세대가 탄생한 것처럼 태어나서 한 번도 극장을 가지 않는 세대가 이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세대는 과거의 그 경험에 머물러 있던 어른 세대와는 달리 굳이 극장에 가서 돈을 주고 왜 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 신문을 태어나서 보지 않고 앞으로도 보지 않는 세대가 이미 나온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멀티플렉스는 많이 사라질 것이고, 이런 향수 시네마처럼 다양한 그 지역의 작은 극장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영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미집 꼭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근래 한 10년 동안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도 영화, 그러니까 배우들의 연기도 연기지만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의 배치나 이야기 흐름에 빈틈이 전혀 없어요. 제가 거미집을 보고 그 다음 쪽 뒤이어서 바로 천박사 봤거든요. 그러니까 천박사도 뭐 완전히 뭐 망한 영화다라고 하기 어려운 게 그래도 꽤 그냥 평균적으로 만든 영화인데 너무 빈틈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앞에 게 너무 꼼꼼한 촘촘한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거미집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미집을 많이 보시라는 말과 함께 어떤 노래를 듣고 저희가 들어올까요? 스우파 2에서 헤이마마 같은 유명한 챌린지가 탄생을 했습니다. 다이나믹 듀오 이영지 세 명이죠. 세 명이 만든 스모크라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브레이크 없는 바이크, 택도 없는 것들을 택도 안 떼고 위로 stack it up. 난 절대 바꾸 없는 타입.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싹 다 부수고 접자 생존 아마나 진짜 일 내일 없는 애들 빈수레가 요란해. Hey, that's why I'm shooting to your 곡들 cause you have no keeper. 차린 것 없는 밥상 들이밀지 말고 zipper. 저기면 철털이를 잿더리에 털어놓고 twerking. That I'm a smoking out of chest, you know that I'm a chop it. Lazy hoe 그리고 또 stupid thug. 모자란 들리지 마시고 뱉어, that's what's up. 내 입김은 태풍. 내가 후 하고 불면 어림없이 쓰러지는 가로수. 무대 위 조명은 내 파란불. 내가 집 밟고 가는 어느 횡단보도 위에 걸어줘. 어차피 너무 귀여운 시선. 이쯤 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또 아니 기도. 난 입으로 널 패지고 타. 쳐맞은 것처럼 네 뺨은 붉게 불타.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브레이크 없는 바이크, 택도 없는 것들을 택도 안 떼고 위로 stack it up. 난 절대 바꾸 없는 타입.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싹 다 부수고 원상복구. Yeah, 끝났어 파티는 잔 돌려 아이스 워터. 여긴 아무도 없는 날 상대할 카리스마.
막아 타짜 팔자에는 아웃사이더 죽거나 싹 쓸어 주먹 안에 주사위 타고 난 다이스 롤러 지그시 밟아주지 보드기 싸움 나면 속도 조절 어린이 보호구역부터 아우터반 까다롭게 꿇어 사스포 갈기지 턱주가리 카운터난 비식 쓰러지는 남은 I'm a Southside Betty, collect all these veggies. 랩탑 위에서 money dance 넌 계속해라 copy. Nothing's tight, 나 making your life 저주같이 따끈한 파티 뒤에서 꽁초나 하나 줄게. Man, I can't curse to you cause you already died for it. Sorry that I'm so stable in my life, I'm done with it. Better get your money or better get my number. 다 피고 나면 꽁초 떠밀 꽂아줄게 주머니.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break 없는 bike 택도 없는 것들을 택도 안 돼 위로 stack it up 난 절대 바꾸 없는 type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싹 다 부수고 원상복구 high kick low kick에 넌 쓰러지지 픽픽 불린 두 다리 누운 콧바람은 씩씩 네 목을 조르는 내 두 다리 싸기로 보이는 네 흰접이 힘없이 탭탭 씩씩 팔다리를 꺾는 남바와 네 자존심은 꺾는 짬바와 이빨 넌 피투성이 사람들이 기겁해 난 관대해도 버티지마 받아줄게 기권패 나 겪었지 대우차부터 테슬라 나 꺾였지 같이 짬밥 먹던 랩스터 We stand strong 완력보다 강한 펜초 우습게 봐도 오래 버티는 게 센 놈 상호밥도 안 되는 그냥 뱅에덤 맞춰준 사치 유식을 매겨둬 빈약한 커리어 새치어로 채 썰어 태운 다음 제터로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싹 다 부수고 원상복구.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싹 다 부수고 원상복구.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ESPD님이 진행해 주신 옥천 소식인데요. 네. 네, 어떤 소식인가요? 좀 열받는 소식을 열받는 네,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번 옥천 신문에 나왔던 기사 두 가지 제목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제목은 어떻게 확보한 예산인데 이동권 확대 예산으로 군비 절감한 옥천군이라는 기사와 두 번째 중재해줄 책임자 없나요? 장애계 공직사회 천막 지지대 붙잡고 1시간 힘싸움이라는 기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요. 일단 연휴를 기점으로 옥천군청에서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하 전장연과 그리고 옥천군 내 장애계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시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리 행진 이후에 군청에 가서 면담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 8월에 예정돼 있었던 국장급 면담 일정을 군이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군수와 직접 면담을 통해서 약속한 사안을 다시 협의하겠다고 군청으로 향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이 청사 방호 계획이라고 해서 새롭게 계획을 세우셨나 봐요. 그 계획에 의해 공무원들이 시위대와 이렇게 천막 설치를 가로막고 청사 진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기나긴 시간 한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새벽 3시에나 이제 마무리된 그런 사안입니다. 장애계가 요구했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한 대당 1일 운행시간 16시간 이상 보장, 그리고 이를 위한 운전원 2인 이상 충원을 요구하셨고요. 2023년 12월에 노선버스가 대폐차가 되는데 그 차량 한 대를 그중에 한 대를 중형 저상버스로 도입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육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해뜨는 학교의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부서 일원화를 요구했고요.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옥천형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2024년에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군수 면담에서 가장 크게 항의됐던 부분이 앞서 기사로 언급됐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인데요. 올 하반기부터 교부된 국도비 약 9,800만 원 가량을 옥천군이 장애인 이동권 확대에 사용하지 않고 군비 절감에 사용했기 때문에 가장 큰 항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당초 원래 군은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지원에 군비 9억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올 하반기에 국도비가 지원이 됐고 이
지원이 되니까 자체 투입했던 군비를 8억 원으로 감액해서 군비를 절감하게 되었어요. 전장현은 이게 국도비 지원을 한 취지와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모리한 판단이다라고 비판했고요. 이 국도비 예산 자체가 장애인 연대가 굉장히 열심히 목소리를 내셔서 얻어낸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군에서 이렇게 장애계에 아무 이야기도 없이 예산을 감액하는 절차가 있어서는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옥천군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8대고 운전기사는 11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운전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동 수요가 많은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8대의 차량이 운행되고요.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는 2대, 오후 10시부터 새벽까지는 1대만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옥천군의 장애인 인구 자체가 전체 옥천군 인구의 10%에 해당이 되는 거고, 해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특별교통수단은 중증장애인 기준 15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해야 되는데, 옥천군은 아직 그 기준을 충족하지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지하철이 있는 도시와 달리 버스나 택시로만 이동해야 하는 농촌의 경우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 특별교통수단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서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협의가 어긋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또 저도 그 현장에 갔었는데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힐 때 간 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던 게 경찰의 중재가 없었던 상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위대와 공직자들이 직접 이렇게 부딪힌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고, 그렇게 옥천군 공직자들과 시위대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중재를 요구를 했는데 책임자가 나와야 중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이어졌대요. 그래서 대체 책임자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계속 부딪히라는 이야기인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대처가 됐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협의안이 이루어지긴 했는데요. 최종 합의된 내용은 내년도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원 2인 이상 충원, 2025년 저상버스 도입,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비 매칭 예산 확보 노력, 장애인 평생교육도시 사업 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비 예산 확보 방안 강구, 장애인 평생 교육시설 교육 진행 상황 점검 및 인건비 한명 증액 방안 협의라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방안 협의인가요?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안을 찾겠다. 일단은 워낙 상황이 길어졌고, 그래서 한 발 한 발씩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2인 이상 충원과 저상버스 도입과 을 일단 넣었고, 그리고 문구에 관해서도 계속 오가는 시간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합의를 하고 이후에 아마 또 뭔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보통 관례적 보면 확보 노력 이런 건 보통 안 하는 게 거의 태반이라서. 그러니까요. 좀 걱정이죠. 네. 뭐 사실 저상버스도 원래 제가 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봤더니 2023년까지 도입하겠다고 5대를 돼 있었는데 안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본인들 하겠다로 계획 짜놓은 것도 안 지키는데 노력하겠다. 좀 그러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듣기로는 어쨌든 이렇게 몸싸움에 대치한 시간이 꽤 길었는데 네. 그렇게 경찰도 아무런 것도 못 하고, 사실은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몸싸움을 직접 나와서 막는 게 합당한 거냐, 이것도 사실 조금 네. 고민이 되는 문제겠네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공무원이 직접 방호에 나선 건 처음이라고 했고, 아예 천막 치는 것 자체를 못하도록 막아서 그거 들고 계속 서 있었거든요. 옥천에서 이 공무원분들이 직접 나와서 네, 군창으로 들어가려는 걸 막은 거죠. 그건 이제 처음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그 청사 방호 규정이라는 거에 따르면 이 기사에 나와요. 청사 출입 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 제거 및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 등 명령을 구두 또는 문서로 3회 이상 실시하고 그쵸.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방어를 왜 장애인
당사자들 우리 국내 장애인 주민들을 뭐가 그렇게 방호해야 될 일인지 청사를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실제로 지켜야 할 절차는 잘 지키지 않았고 그러면서 뭐 방호 계획을 진행했다고 하는 상황이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원래 보통은 3회 이상 그 퇴거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가는 건데 어쨌든 그런 규정도 제대로 안 지킨 거고 사실 전 또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도대체 그러면 사실 군청이 본인들이 했던 협의한 내용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본인들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장애인 단체들이 항의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몸으로 막고 서 있는 게 합당한 군청의 대응 방식인가?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사실 좀 문제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어쨌든 이슈는 장애인 관련된 내용이지만 사실 옥천군청이 사실 옥천 군민들을 대하거나 아니면 시민사회를 대하는 약간 시선을 약간 보여준 게 아닌가? 여전히 되게 관행적이고 일종의 자기 조직 중심으로만 계속 이 옥천군의 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좀 저는 좀 심각한 사실 저도 어쨌든 버스 관련돼 다음 주에 토론회도 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원래 지켜야 될 규정조차도 계속 안 지키려고 이렇게 질질 끌고 사실은 옥천 버스가 풀어야 될 문제를 왜 군청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안 된다고 방어하고 있는 건지 도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군청이 사준 버스가 지금 절반 이상이면 사실 군청이 적극적으로 버스 회사한테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도록 요구하면 되는 거고 뭐 버스 회사가 또 박덕흠 의원한테 뭐 충전소도 힘들고 했는데 사실 전기차 충전소라고 하는 게 지금 기름 넣는 충전소 그 정도 크기에만 있으면 되는 거라서 사실 뭐 어마어마한 설비와 시설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충전 설비를 또 한전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명분 삼아서 굳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 사실 저는 사실 그 뒤 이유는 뭘까가 되게 궁금해요. 왜 저렇게 법으로 하게 돼 있는 걸 구태여 저렇게까지 나서면서 왜 안 하려고 하는 걸까?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걸까? 사실 그런 게 또 궁금해지긴 했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버스 회사가 옥천군으로부터 지원 받는 것들이 사실 저는 별로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로 제대로 되는지는 어쨌든 이게 공영대로 가야지만 정확한 기록이 나오는데 지금 계속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기업이 이렇게 계속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게 합당한가? 사실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방 소멸이든 뭐 이동권이든 사실 되게 중요한 시민의 권리인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군청이 보장 못하면 사실 뭐 사람들이 옥천 떠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불편해서 떠나는 건데. 그래서 이건 좀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산은 버스가 잘 돼 있나요? 잘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 서울 경기도 아니죠.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버스가 제대로 되어 있는 지역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 KTX역인 천안 아산역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어요. 저희 집이 배방읍에서 되게 도심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갈아타거나 아니면 멀리 가서 막 30분에 한 대씩 오는 버스를 타야 된다고 해서 사실상 버스를 타고 그 천안산역에 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저상 버스인가 많은가요? 거의 있긴 있지만 많진 않죠.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이게 대중교통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지금 쇠퇴하는 중이고 뭐 지금 뭐 무궁화호도 계속 감차하고 이번에 코레일이 ITX 마음이라고 하는 기차 낸 게 사실은 이제 무궁화호 대신에 그치, 운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무궁화 노선을 없애겠다는 얘기죠. 네. 그럼 사실 이게 전체적인 사실 얘기고 사실 이게 뭐 옥천군청도 무능하지만 이게 뭐 한국 정부 자체가 약간 무능한 상태로 있는 거라서 답답하네요. 그렇긴 한데 사실 이게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되면 이거는 생명권이랑도 연관이 되는 거고 특히나 그 장애인 당사자가 얘기해 주셨던 말 중에 본인이 이게 아무래도 휠체어 이용을 계속 밖에 나와서 해야 되고 그리고 집에 있을 자택에 계실 때도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욕창을 많이 달고 계신데요. 그래서 열이 오르거나 하면은 바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휠체어 이용자들한테는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저녁 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전동 휠체어를 직접 타고 열이 나시는 상태에서
응급실로 이제 가셔야 됐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읍내에 사시니까 이동이라도 하셨던 거라고 얘기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달려야 되다 보니까 밤에는 또 트럭 같은 큰 트럭 같은 게 쌩쌩 달리는데 그 옆을 맨몸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신 거잖아요. 그 상황이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런 말을 했는데 군에서 119를 이용하면 되지 않냐는 그런 한심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119를 이용하면 가는 건 가는데 못 오잖아요. 집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이해도가 높진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됐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뭐 옥천구청이 좀 제대로 하기를 네, 빨리. 바라면서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어떤 노래를 듣습니까? 저 이 노래를 이수진 활동가가 예전에 네. 추천해 주셨던 노래인데요. 클론의 소외된 옛 외침이라는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뉴스입니다. 아들 집에 가려던 장애인 노부부가 탄 지하철에 장애인 리프트가 추락하는 바람에 부인은 숨지고 남편은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낮 경기도 시흥 오이도역 2층에 설치된 장애인용 리프트가 7m 아래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30살이 넘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30살이 넘어서 나왔습니다. 어렵게. 근데 그 이유가 다 현실이 안 좋으니까. 지금 현실이 안 좋은데 현실을 그냥 인정하라고만 자꾸 그렇게 강요를 하는데 저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모든 인생이 끝나버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의사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일단 이 세상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막고 차도를 정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명백한 불법입니다. 일단은 가르차를 보내고 노선 버스도 보내고 놓고 이거 놓고 잠깐 좀 내 말 좀 들어보소. 당신과 나 과연 다를 게 무엇이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어디를 가든 똑같은 손님이고 어디를 가든 자유로운 인간이요. TV 속 드라마에 나오는 그곳을 한번 가보는 게 우리들 꿈이라. 이대로 우린 살 순 없어. 이대로 우린 살 순 없어. 난 이렇게 평생을 구속받고 살아왔는데 우리를 끌고 가며 가두려는 사람들 이유도 묻지 않고 왜 그러는데 우리의 표현조차 가두려는 사람들. 아니, 시민을 벌벌이렇게 되는 거? 불법 아니야 불법? 아저씨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은 30분 20분이잖아. 평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됐는데. 당신이 하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일들 나도 한번 해보고 싶소. 친구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싶고 사랑도 하고 또 사랑에 울고 있고 당신이 하는 평범한 고민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소. TV와 라디오는 내 친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전부 연예인뿐이요. 이대로 우린 살 순 없어. 이대로 우린 살 순 없어. 난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들 살아왔는데 30분 늦으니까 욕을 하는 사람들 서럽게 차별받고 살아가는데 돈 몇 푼 던져주며 혀를 차는 사람들 무섭다 이상하다 특이하다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식의 생각들을 모두 다 버려.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해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식의 편견은 모두 다 버려. 당신의 모든 편견을 버려. 우린 살 순 없어. 이대로 우린 살 순 없어. 난 이렇게 우린 살 순 없어. 이대로 우린 살 순 없어. 난 이렇게 우린 살 순 없어. 이대로 우린 살 순 없어. 난 이렇게 우린 살
2005년 현재 서울시에서는 많은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고 저상버스도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우리가 갈 수 없는 지하철역이 더 많고 탈 수 없는 버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원래는 지금 책을 이제 한 권 소개해드릴 시간인데 최근에 워낙 또 중요한 사건이 국제적인 사건이 터져서 그 얘기를 잠깐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지금 약간 일종의 국지전 같은 상황이 이미 중동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어쨌든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인 거고 사실은 뭐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면서부터 계속 팔레스타인과 주변 인접 국가들 간에 이제 계속 충돌이 있어 왔던 거고 한데 이제 약간 국내 언론들이 보도하는 방식을 보면 너무 딱 지금 드러나 있는 팩트에만 집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보면 좋지 않을까 상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어쨌든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이 있는 이제 가자 지구라고 불리는 쪽인데 가자 지구가 어떤 곳인지 혹시 지도상에서 보신 적 있어요? 지도상에서 지도상에서는 본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딱 이스라엘 남단이고 이집트와 이렇게 인접돼 있고 옆쪽은 이제 지중해로 돼 있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이제 그 가자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이 철제망을 세우고, 그러니까 항공부터 바다부터 육지 이 모든 면을 다 이스라엘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자 지역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되나요? 옥천보다 클까요? 크지 않아요? 옥천 면적이 한 60% 정도 됩니다. 거기에 몇 명 정도가 살고 계신지 혹시 아세요? 팔레스타인 지역 인구가 가자 지역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한 몇십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230만 명이 살고. 많이 사시네요. 진짜 많이 사시네요. 옥천 면적의 60% 정도 돼 정도면은- 230만 명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우리가 느낌으로만 들어도 네. 살기가 쉽지 않겠다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들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인구密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는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고 있고 이집트 쪽에서 건너가는 것도 다 이집트가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 지역의 경제 상황이 어떨까요? 어렵습니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거의 그 절반 정도의 인구가 사실 이제 국제기구 원조를 받아야지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문제는 또 어쨌든 물자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들이 그동안 어쨌든 계속 빈번하게 이제 오인 사살을 하거나 네. 주민들에 대해서 인권을 탄압하는 행동을 해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지면서부터 이제 갈등 상황이었고 그 중간에 이제 뭐 이집트, 시리아 이런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전쟁도 벌리고 네. 하는 와중 속에서 어쨌든 계속 팔레스타인은 이제 이쪽에 이제 감시와 관독과 이 통제를 받아야 되는 대상 지역이었던 거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87년도부터 어떤 그 들어보셨겠지, 그지만 인디파다라고 불리는 일종의 이제 봉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인데 더 이상 이스라엘 지배에서 우리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봉기가 생기고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하마스라고 하는 게, 우리는 마치 이제 테러 조직으로 인식하지 하마스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파타당이랑 정당과 하마스라고 한 두 정당이 이제, 이 파타당은 이제 어쨌든 약간 이스라엘과의 공존 정책을 피는 거라면 하마스는 좀 더 이제 급진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부터 이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실질적인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원래는 이제 파타당이 항상 이제 좀 다수당이었다가 2006년도에는 이제 하마스가 다수당으로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갈등이 본격화되는데, 또 이스라엘에서는 되게 극우적인 되게 보수주의자들이 또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서로 양쪽이 다 약간 강경파들이 득세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전쟁이 나게 된 거는 사실 이제 이전에 중동 전쟁, 그러니까 이집트, 시리아 중동 전쟁이 났던 날인데, 이제 그때 이제 하마스가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무장 공격을, 국경을, 이 철책을 넘어서 일종의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대대적으로 공격을 시작한 거고, 어쨌든 그전
이전에 무력 충돌 규모로 보면 아주 가장 큰 규모라고 얘기합니다. 뭐 뉴스 보도상을 보면 어쨌든 뭐 로켓탄 2,000발 정도 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어쨌든 지상병력도 투입돼 가지고 지금 어쨌든 철책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을 사실 때 공격한. 네. 그래서 약간 보면 이제 그런 시각들이 지금 뭐 국내에서도 뭐 약간 그런 시각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테러를 했으니까 하마스 무조건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응징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적극적인 응징 조치에 들어갔고, 지금 뭐 보도되는 것만 봐도 어쨌든 국제법 위반 사례가 좀 보입니다. 백린탄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 강력한,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폭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에 어쨌든 가자 지역을 봉쇄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자 지역은 국제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지역인데, 어쨌든 봉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원전 물자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쟁 물자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하고, EU는 어쨌든 뭐 하마스의 문제는 지적하지만 그 전면 봉쇄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뭐 지금 이제 그런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입장, 마치 러시아 우크라이나 났을 때 어쨌든 미국과 EU가 하나의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 중동 사태를 놓고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한국은 사실 뭐 옛날부터 항상 이상한 애매모호한 입장 이거고, 일단 테러 한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사실 또 한편에서는 야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팔레스타인에서 테러를 가해왔던 국가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라는 입장도 있고, 또 한편 어쨌든 간에 이게 민간인에 대한 어쨌든 공격이었단 말이죠. 네. 뭐 어쨌든 BBC 보도 이런 걸 보면 어쨌든 뭐 그 그냥 민간인들을 사살한 게 아니라 약간 이슬람식으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것도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군데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제가 볼 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약간 저는 근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이게 빈곤한 지역인데 2,000발의 로켓은 그것도 사실 다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강경파의 하마스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도 어쨌든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굳이 이렇게 무력 충돌까지 가게 된 데는 어쨌든 양쪽의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남북 관계도 그렇듯이 강경파는 서로를 되게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결국 이 강경파들이 득세할 때 피해를 보는 거는 결국은 이제 민간인들밖에 없는 건데, 지금도 어쨌든 하마스가 이제 어쨌든 가장 그 전에 했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인질로, 아마 제가 볼 때 인질로 잡고 들어간 이유는 폭격을 막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 왜냐하면 너무나 그 동안의 매뉴얼이 그 하마스가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보복으로 하마스 지역, 가자 지역을 폭격하는, 근데 이 폭격은 그냥 민간인 군인 다 가리지 않고 폭격하는 방식이니까 이제 일종의 인간 방패처럼 데려고 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스라엘은 또 그거 무시하고 지금 막 폭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실 뭐 중간에 어쨌든 군인들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대다수 민간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게 어느 정도로 확전될지도 예상할 수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좁은 지역에 23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지금처럼 무차별적으로 공습하고 폭격했을 때 이건 어떻게 상황이 될 거냐. 그리고 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지금 했던 이 하마스 전사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따져보면 결국 그 이스라엘 폭격 때문에 만들어진 적개심에 불타는 전사들일 거잖아요. 내 눈앞에서 뭐 부모가 죽었거나 네. 형제가 죽었거나. 그럼 사실 또 이 더 극단적인 하마스 전사들을 사실 또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게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는데, 사실 이게 참 답을 찾기가 힘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냥 뉴스에서 보이듯이 그냥 뭐 그 민간인들을 그냥 들어가서 마치 우리가 그냥 기존의 남북 관계의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그냥 북한에서 내려와서 습격해가지고 민간인들 학살하고 지금 그쪽으로 도망가고 뭐 이걸 이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사실 굉장히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복잡한,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을 쉽게 다 니 탓이야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사실 보면 예전에 보면 어쨌든 이게 이 중동 지역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사실 보면 약간 이게 항상 보면 이게 그 위험성은 세계 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지역. 물론 이제 그 전에 어쨌든 이게 이제 석유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게 있는 거고, 사실 지금 하마스도 사실 보면 누가 지원해 주냐면 이란이 지원해 주는 거죠.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중동에서 가장 미국한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이제 이란인데,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원해 주는 건 또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자칫하다가는 확전되면
뭐 사실 다시 중동 전쟁을 갈 수 있는 거고 그럼 사실 지금 이미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있고 하면 사실 제가 볼 때는 동북아시아의 정세도 결코 평화롭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런 일들이 빈번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국제 정세가 결국 이거를 그런 거죠. 누가 이 문제들을 책임지고 협상하고 중재시키고 타협안을 만들 거냐인데 이게 갈수록 그런 국제적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라지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이제 계속 지금 그쪽에서는 이제 뭐 계속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꼭 전쟁 무기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가자 지역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기본 생필품 부족으로 인한 이제 뭐 집단 아사나 이런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그 우리가 막 재난 났을 때 어쨌든 뭐 골든 타임이라고 불리는 거기도 사실은 분쟁에서도 어쨌든 초기에 누가 어떻게 협상안을 만들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되게 골치 아픈 또 그 와중에 어쨌든 이스라엘 예비군 동원령까지 내려가 지금 보면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또 이제 이스라엘 청년들이 이제 다 지금 이스라엘 돌아가고 있는 상태. 그럼 이게 사실 약간 전면전에 D가 되는 거고 이게 가자 지역을 넘어서 이제 이란으로 넘어가면 사실 제가 볼 때는 다시 되게 크게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갈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하여튼 뭐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갈등인 거고. 근데 그 상황에서 강하게 대응만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만 다 죽어 나가는 건데 그 강하게 대응하는 거가 어떻게? 근데 뭐 이스라엘 네.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당했으니까 이스라엘도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거죠. 아마 최대 피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국가 대 국가 전쟁 말고 어쨌든 이렇게 방한 피해는 최대고 어쨌든 이스라엘도 명분은 우리도 민간인 피해가 되게 크다. 라고 둘 하니까 다 이제 전쟁을 멈춰야 민간인 피해가 제일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서로 총을 내리면 네.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둘 다 서로 총을 내릴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인 거고 서로 총을 내려야 된다라고 권유할 수 있는 지금은 그 네. 존재도 없는 상태가 사실 되게 문제인 거죠. 또 아무 그 뭐 대응을 유엔이나 못하네요. 이런 쪽에서 원래 뭐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워낙 그런 분쟁이 워낙 잦은 지역이니까 영화도 보시면 그래서 보면 어쨌든 뭐 평화 유지군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 팔레스타인 쪽이긴 한데 문제는 어쨌든 유엔이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면 아시겠지만 유엔은 뭐 안전 보장 이사회 이런 결정 과정 거쳐야 돼. 지금은 이미 안보리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제 이 중국 러시아와 이 협력 관계 이것 때문에 안보리가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고 뭐 유엔이건 뭐 총회에서 이제 전 세계 뭐 여러 나라 모든 나라들의 결의로 뭔가를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결의안은 그냥 결의안이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제 어쨌든 그나마 믿을 만한 곳은 이제 유엔의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좀 중재 활동을 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긴 할 텐데 근데 어쨌든 지금 뭐 희생이 너무 커지고 있어가지고 네. 뭐도 쉽지 않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백린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쓰면 안 되는 무기 같은 건데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불 붙는다가 아니라 한 2,000도 정도 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연소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꺼지는 불. 네. 인 거죠. 사람이 그 옆에 흡입만 해도 이제 장기가 다 녹아버린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게 어쨌든가 실제로 쓰여지고 있거나 그와 유사한 뭐 소위탄 같은 게 쓰여지고 있으면 사실 이건 정말 피해를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당장 총성을 멈추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사실 좀 고민인 거고 사실은 저는 뭐 별로 신뢰하지 않지만 어쨌든 저는 어쨌든 뭐 한국 정부도 사실 이런 데 입장을 밝히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쪽이 총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하면 되게 좋을 텐데 그럴 리는 없겠죠. 우리 네. 근데 그 총을 이게 또 그냥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남일처럼 네.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금지된
그런 무기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생긴다는 거는 이후에 언제든 우리도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쵸. 네, 국제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건 뭔가 전쟁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한국은 특히나 또 남북 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네.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가장 평화의 의지를 가장 강하게 드러내야. 왜냐하면 네. 어쨌든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기로 했고 이건 어쨌든 그렇게 따면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나라 2개 있는데 이제 이란과 북한이 남았는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이란이 뭔가 되면 사실 이제는 하나밖에 안 남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미 명분은 쌓여 있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미국은 대선을 이제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사실 제가 볼 때 되게 복잡하고 위태로운 상황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강 건너 불구경으로 갈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굉장히 강경한 평화에 대한 의지가 필요한데 뭐 최근에 국방부 장관의 임명이나 이런 걸 보면 위태로운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생각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너무 다른 나라들 간에 발생한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만약 이런 사태가 우리한테도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식의 결정과 판단을 내려야 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좀 깊게 하고 우리가 또 누구랑 손을 잡고 좀 어떤 식의 지원 정책을 찾아야 될 거냐 이런 것도 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래는 평화의 예언을 담은 우리 오랜만에 듣는 존 레논 선생님의 이매진이라는 노래로 마지막 노래 듣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